우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내나 싶었는데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아프고 여기저기 병원 갈 일은 점점 늘어나죠. 그런데 병원비의 약값에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아이고 이거 참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봤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께서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어른은 관리비랑 약값을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평생 살아온 동네를 떠날 고민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한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번쩍번쩍하는 새 아파트가 우리 노후에 정말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줄까? 아니면 오히려 정든 동네에서 이웃 사촌들과 두른두른 이야기 나누고 아프면 금방 다녀갈 병원 있고 장 보러 갈 시장 가까운 곳이 더 행복한 집은 아닐까 하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집은 클 필요 없고 마음 편한 게 최고라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우리 선생님들의 노후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평생을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내 집 하나 마음 편히 못 가지나. 올해 69, 박종일 어르신의 입에서 나지막한 한숨과 함께 섞여 나온 말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어르신의 청춘은 쇳가루 섞인 땀과 기계 돌아가는 소리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저 묵묵히 한자리를 지켜낸 세월의 끝에서 어르신은 퇴직금 1억 4천만 원이라는 삶의 훈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어르신의 인생은 언제나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낡고 좁은 아파트에서 아내 윤정희 씨와 두 남매를 키워내며 나는 괜찮다, 너희만 잘 크면 된다는 말을 버릇처럼 되뇌셨죠. 어느덧 훌쩍 자란 아들은 분당 신도시의 번듯한 새 아파트를 얻었고 딸은 서울의 예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 자식들은 아버지를 뵐 때마다 늘 마음 한편이 아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저희처럼 깨끗하고 좋은 새 아파트로 이사하세요. 편히 사셔야죠. 퇴직 후 몇 달, 어르신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은 벽지, 겨울마다 속을 썩이는 보일러, 덜컹거리다 멈춰서는 낡은 엘리베이터, 좁은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실랑이까지. 어느 날 아들의 한마디가 어르신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버지, 대출 조금만 보태면 요즘 지은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 값도 오르고 뭐 하나 손댈 것 없이 편하잖아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자식들 보기에 초라한 모습으로 늙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퇴직금에 은행 대출을 더해 새 아파트에 계약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르신의 나이 67, 인생의 마지막 장은 근사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새 집은 꿈만 같았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거실 통창 너머로 보이는 탁 트인 풍경에 아내의 얼굴에도 모처럼 한바구음이 피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네. 아내의 말에 어르신은 그저 말없이 웃으며 이제야 무거운 어깨를 좀 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 같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대부분은 바쁜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를 건네도 못 본 척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이웃들. 복도에서 마주쳐도 서로가 마치 투명인간인 것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긴 사람 사는 온기가 없네. 옛날 집에서는 시장에서 마주치면 김치라도 한쪽 나눠 먹고 내가 아픈 날엔 옆집 순이 엄마가 죽도 끓여다 줬는데 여긴 너무 삭막해. 더 큰 현실 벽은 매달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였습니다. 이사 첫 달 15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나왔습니다. 8만 원 남친 내던 예전 집에 2배 가까운 돈이었죠. 새 아파트니까 애써 위안했지만 해마다 야금야금 오르는 공용 전기료와 관리비는 부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2025년 팍팍한 세상살이는 어르신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국민연금 110만 원 남짓으로는 두 식구 살림이 늘 빠듯했습니다. 특히 무릎이 좋지 않은 아내의 병원비와 약값으로 매달 12만 원이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어느 저녁 어르신은 식탁 위 고지서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다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것 봐, 관리비가 18만 원이 넘었어. 우리 연금으론 이제 감당이 안 돼. 아내는 아무 대꾸 없이 밥숟가락만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내의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어르신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불편함은 몸으로도 느껴졌습니다. 널찍하고 깨끗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는 정작 아플 때 기댈 병원 하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과를 가려면 차로 20분을 꼬박 달려 나가야 했죠. 무릎 아픈 아내에게 버스를 타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골목만 돌면 약국이 있고 슬슬 걸어 10분이면 시끌벅적한 시장이 있던 옛 동네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여보, 나 이제 병원 가는 것도 지긋지긋해. 너무 멀어. 아내의 푸념 섞인 목소리에 어르신은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선택한 새 아파트가 도리어 아내를 더 힘들게 하는 족쇄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장을 보고 돌아오던 어르신은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너무 아파 지나가던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죄송한데 제가 좀 바빠서요 하는 말과 함께 차갑게 멀어지는 뒷모습만 봐야 했습니다. 홀로 절뚝이며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어르신은 문득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반짝이는 껍데기만 남은 이 텅 빈 성에서 나는 대체 무엇을 얻었나. 그날 밤 어르신은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사진 속에는 옛날 아파트 앞마당에서 이웃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던 풍경, 아이들 웃음소리, 옆집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낡고 불편했지만 그곳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앨범을 덮으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집값보다 사람 온기가 먼저였는데 그걸 내가 너무 늦게 알았네. 겨울이 지나 봄이 와도 박종일 어르신의 마음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불어난 고지서를 받아들 때마다 어르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 알림은 대출 이자 출금 완료라는 차가운 문구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자의 관리비, 약값까지 이렇게 살다간 곧 바닥 나겠어. 그 말에 아내 윤정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녁 반찬에서 고기를 한두 번 줄이고 국물에 물을 더 타는 걸로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무릎 통증으로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새 아파트 단지에서 가까운 병원은 없었습니다. 택시를 불러 타고 30분을 달려 겨우 도착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아내의 얼굴을 보며 종일 어르신은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예전 집이었으면 걸어서 10분이면 병원 도착이었을 텐데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을까? 아내가 수술대에 오르던 날 어르신은 대기실에 딱딱한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속 가족 단톡방엔 자식들의 위로 섞인 문자만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어머니, 금방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국밥 한 그릇 건네줄 이웃은 없었습니다. 텅 빈 마음은 차가운 병원 복도만큼이나 쓸쓸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은 점점 더 어르신을 조여왔습니다. 연금으로는 버티기 어려웠고 결국 일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몇 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 앞에 붙은 종이 한 장이 어르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관리비 체납 안내. 한 달, 두 달 미루다 보니 결국 체납 보지서가 붙은 것입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온 게 자랑이 아니라 이젠 수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망은 어느 여름날 폭우가 쏟아지던 저녁 극에 달했습니다.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 전체가 어두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췄고 긴급 대피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손전등을 들고 분주히 움직였지만 노년의 부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겨우 내려와 관리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어르신은 이웃의 시선 속에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니구나. 이곳은 내 나이를 받아줄 수 있는 집이 아니구나. 며칠 후 어르신은 다시 옛 동네를 찾았습니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슈퍼마켓 앞에서 주인장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박 부장님, 오랜만이시네. 그간 어디 계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어르신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인연이 낡은 건물보다 더 큰 힘이었습니다. 시장에 들러 콩나물 한 봉지를 사고 걸음을 옮겨 약국을 지나니 약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무릎은 좀 어떠세요? 그 순간 어르신은 새 아파트의 반짝이는 복도보다 이 익숙한 골목이 더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종일 어르신은 가족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 새 아파트가 아니라 정든 동네 구축 아파트로. 처음엔 자식들이 반대했습니다. 체면도 있고 집값 문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단호한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화려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마음 편한 집에서 사는 거다. 아버지, 이제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어르신은 다시 낡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겉보기엔 허름했지만 그곳엔 따뜻한 인사와 정겨운 안부가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옆집 할머니가 김치를 건네주고 저녁이면 옆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리비는 절반으로 줄었고 걸어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 아내의 무릎 치료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불 꺼진 집에서 이웃을 의식하며 숨죽일 필요도, 대출 이자에 쫓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박종일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화려한 새 건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온기, 반짝이는 외관보다 값진 건 생활의 안정, 넓은 평수보다 소중한 건 작은 평화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집값이냐, 마음의 안식이냐, 그 순간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어르신, 올해 68. 그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지방의 작은 시청 건축과에서 묵묵히 현장을 뛰며 민원인들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결했습니다. 매일같이 늦은 밤까지 민원 서류를 정리하다 퇴근하곤 했습니다. 화려한 직장은 아니었지만 성실히 일한 덕분에 은퇴 후 매달 공무원 연금 190만 원을 안정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가족과 이웃이 있었습니다. 아내 박선희 씨와 함께 낡은 25년 된 아파트에 30년 가까이 살면서 동네 어르신들과 깊은 정을 나눴습니다. 이웃은 김 어르신을 김 부장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그냥 영우 아저씨로 불러주세요. 같이 늙어가는 사이끼리 뭘 그렇게. 자녀들도 아버지의 살림살이를 보고 안쓰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오래된 집 말고 깨끗한 새 아파트로 이사 가세요. 관리도 쉽고 체면도 서잖아요. 딸과 아들은 번번이 권했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얘들아, 집은 번쩍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이 들어선 걸어서 병원 다닐 수 있고 시장도 가까워야 돼. 그리고 이웃이 있어야지. 값비싼 관리비에 대출까지 안고 싶진 않다. 아이들은 처음엔 고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후의 가장 큰 적이 외로움과 빚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한국, 물가는 치솟고 연금만으로는 빠듯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의 살림은 의외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작고 오래된 아파트 덕분이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관리비는 7만 원대, 새 아파트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이 돈 차이가 1년이면 100만 원 가까이 되고 10년이면 1000만 원이 넘는 거야. 그걸로 병원비도 쓰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지 않겠니?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계속 압박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임에서 새 아파트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야, 영우야, 아직도 그 낡은 아파트 사냐? 요즘은 신축 들어가야 사람 대접받는다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대접보다 편안함이 더 좋아. 남들 눈보다는 우리 둘이 살기 편하면 됐지. 그러나 속마음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느 겨울 아파트 보일러가 고장나며 며칠간 추위에 떨던 날엔 아이들 말대로 새 집으로 갈까 하는 생각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그 무렵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걱정했지만
다행히 집 앞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늘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이 가까워서 얼마나 좋아. 버스 안 타고도 이렇게 다닐 수 있으니 참 복이지. 이때 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 새 아파트의 반짝임보다 중요한 건 이런 생활이지. 우리 몸이 늙어가는데 발품 덜 팔고 편히 지낼 수 있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의 하루는 소소했지만 여유로웠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했고, 점심 무렵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았습니다. 채소 가게 주인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어르신, 오늘은 무가 참 좋아요. 한 단 가져가세요. 그 말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된장국 끓여야겠구먼. 이웃과의 관계는 김 어르신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20년 넘게 지내다 보니 서로 안부를 묻고 걱정해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김 어르신이 집 안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옆집 최할머니가 며칠간 창문이 열리지 않는 걸 이상히 여겨 찾아와 준 덕에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병원 빨리 가셔야겠네. 그 말에 정신이 아득한 와중에도 그는 내다 이웃 덕에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그의 확신을 굳혀주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나는 옳은 선택을 했어. 그날 이후 그는 더욱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웃이 곧 그의 보험이자 진짜 안전망이라는 걸 몸으로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 김영호 어르신의 노후는 어느덧 5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순탄치 않았습니다. 2025년 여름, 대한민국 전체를 덮친 고물가의 파도는 어르신의 삶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채소값이 치솟고 전기세와 가스비도 연이어 올랐습니다. 동네 시장 상인들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이 넘었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어르신은 씁쓸했지만 한 달 생활비를 꼼꼼히 계산하며 버텼습니다. 다행히 관리비는 여전히 7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었고 연금 190만 원이 꾸준히 들어와 가계부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였다면 벌써 대출의 이자에 허덕이고 있었겠지. 그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건강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어르신은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맞은편 사는 이웃이 달려와 119를 불렀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덕분에 어르신은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어르신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이웃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 따뜻한 손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퇴원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 남길 정말 잘했어. 병원이 가까워서 목숨 건진 거야. 그리고 이웃이 있어서 내가 살아난 거지. 그 후, 어르신은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지만 관리비와 대출 부담이 없었기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회복을 기원하며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 화분에는 상추와 깨잎이 싱그럽게 자랐고 어르신은 아침마다 물을 주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이 작은 쌈 채소가 우리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구나. 그는 소소한 행복 속에서 인생의 참맛을 다시 느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면 같은 세대 친구들이 모여 함께 바둑을 두고 건강을 걱정하며 안부를 묻습니다. 명절이면 서로 반찬을 나누고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라도 건네는 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잔치에서 김 어르신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 아파트의 화려함보다 오래된 집의 따뜻함을 택했습니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여러분과 웃고 떠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모인 이웃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아내가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고 집안에 병원 서류가 쌓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빡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빚이 없으니 설사 생활이 빠듯해도 버틸 수 있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건넨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김영호 어르신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점심 무렵엔 시장에 들러 장을 보았습니다. 저녁이면 이웃과 마주 앉아 국물 한 그릇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자식들 말만 듣고 새 아파트로 갔다면 지금쯤 나는 외로움과 빚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을 거야. 김 어르신의 선택은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화려함 대신 실속을, 체면 대신 안정을, 고립 대신 관계를 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집은 단순한 벽과 천장이 아니야. 집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고 내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야. 그리고 그 그릇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한 사람들의 온기였어. 시청자 여러분, 김영우 어르신의 이야기가 남일 같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얼굴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싼 관리비에 시달리며 외로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소박하지만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이렇게 김영우 어르신은 정반대의 선택으로 불안이 아닌 평온, 고립이 아닌 온기를 품은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에만 머무는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집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노후를 보내느냐가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저 국내 통계를 살펴보면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43%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신축이 아닌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수치는 단순히 주택 노후화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층이 생활비를 고려해 선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 실태 조사 2023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무려 1순위가 병원과 시장 같은 생활 편의 시설의 접근성이었습니다. 집의 크기나 외관보다 얼마나 가까이에 필요한 것이 있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도보 10분 내 병원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약 30%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안도감 때문이 아니라 건강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주거비 부담입니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고령층 주거복지 연구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거주 고령층의 월 평균 관리비는 평균 15만 2천 원, 구축 아파트 거주 고령층은 8만 원대로 집계되었습니다. 단순히 월 7만 원 차이 같지만 10년 누적하면 840만 원, 20년이면 1600만 원이 넘는 차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노년층의 소득 구조를 고려하면 이 수치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은퇴 이후 가계 지출에서 관리비와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신축 아파트의 화려한 시설이 주는 만족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의 압박은 점점 더 커져 노후 생활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고령자 주거 환경에 대해 발표하는 노인의 건강과 행복에 있어 주거의 핵심 요소로 accessibility 접근성과 커뮤니티 공동체를 꼽았습니다. 즉, 가까운 거리에 의료상업시설이 있는 것, 그리고 오랜 이웃과 교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지켜준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또한 영국 런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축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구축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사회적 고립감 점수가 평균 1.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김영우 어르신 사례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새 아파트는 시설은 좋지만 이웃 간의 관계 형성이 어려워 외로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일본의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고령사회 주거환경 연구 2020에서도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역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민을 겪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병원, 약국, 시장이 도보 15분 내에 있는 지역에 사는 고령자의 평균 수명이 2.3년 더 길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이 더 길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매우 시사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화려한 아파트 자체가 삶을 연장시켜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생활 기반이 가까이 있는가가 결국 노후의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노인 고립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이웃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고령층보다 주관적 행복도가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이웃과 관계를 쌓아온 고령층은 위기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확률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이는 앞서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옆집에서 창문을 살피거나 국한 그릇을 나눠주는 그 작은 행동이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반복됩니다. 미국에 실린 논문에서는 사회적 유대가 강한 주거 환경에 사는 노인의 사망 위험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20%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이웃과의 연결이 건강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렇듯 국내외 수많은 연구와 통계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새로움이 아니라 가까움입니다. 가까운 병원, 가까운 시장, 가까운 이웃, 그리고 관리비와 주거비 같은 고정비용에서 오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결국 노후의 행복과 안전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김영호 어르신이 택했던 오래된 아파트라는 선택은 단순히 고집이 아니라 통계와 연구 결과로도 뒷받침되는 현명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반짝이는 집이 정말 내 삶을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낡았지만 따뜻한 집이 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까? 이 질문 앞에 선다면 오늘 말씀드린 통계와 연구들이 작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후 주거의 본질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생활 안정과 돌봄 네트워크라고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실제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현실부터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확대해 고령자들이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고령자라도 방문 간호, 방문 재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서울시와 부산시 같은 대도시에서는 어르신 주거복지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단지를 리모델링하거나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해 이웃 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자 가구의 낡은 욕실이나 부엌을 무상으로 보수해주고 있고, 전라북도 전주시는 고령 친화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골목길을 정비하고 소규모 의원약국과 연계해 어르신들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사업을 경험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평균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개선 사업을 통해 소득이 낮은 고령층 가구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수도권에서 신축 대신 오래된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대구시의 노후 주거지 안전 점검 지원, 광주 북구의 마을 주치의 제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제도들은 단순히 집을 유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생활권 내에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이미 시행 중인데요. 일본은 고령자 주거 안정법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임대주택 계약을 할 때 보증인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막고,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기관 역할을 맡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세보증금 문제와 유사한 맥락에서 고령층의 주거 불안을 막는 제도입니다. 독일은 세대 혼합형 주거 단지 정책을 통해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같은 단지에서 살면서 돌봄과 교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를린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는 1층에는 어린이집을 두고 상층에는 노년층 주거 공간을 배치해 서로 돕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와 스웨덴은 헬시 에이징타운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 중소도시의 의료, 약국, 생활편의 시설을 도보 10분 이내에 두도록 법제화했습니다. WHO에서도 권장하는 10분 생활권 정책이
이들 나라에 뿌리내리며 고령자들의 고립감을 줄이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강조합니다. 고령층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리한 대출을 피하고 생활권 내 편의시설이 갖춰진 지역에서 이웃과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국내 연구 자료를 보면 고령층이 건강주거관계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삶의 만족도가 평균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오래된 아파트를 버리기보다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간을 회복하며 병원과 시장이 가까운 생활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반짝이는 신축만 바라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가치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제도와 해외 사례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이 자리에서부터 삶을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바꾸는 방법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알고 선택하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선생님들, 오늘 들으신 두 어르신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 분은 번쩍이는 새 아파트의 텅 빈 고요함 속에서 한숨을 쉬셨고, 다른 한 분은 낡았지만 사람 사는 소리로 가득한 집에서 온기를 느끼셨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귀한 세월의 끝자락에서 어쩌다 이리 다른 노후를 맞게 되신 걸까요? 자식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고 싶은 마음, 남들처럼 번듯하게 살고픈 마음 왜 없으셨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더 좋은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드는 건 아니었을까요?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노후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노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차가운 복도를 걷는 삶과 어디 아픈 데는 없냐며 넌지시 안부를 물어오는 이웃이 있는 삶. 선생님께서는 어떤 모습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매달 날아드는 고지서에 가슴 졸이며 잠 못 이루는 밤과 빚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편히 주무시는 밤. 어느 쪽이 더 평온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재산은 통장의 숫자나 아파트 평수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사실을요. 빚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편안한 잠자리, 아프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가까운 병원, 그리고 김치 한 쪽이라도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이웃. 이 세 가지만 우리 곁에 있다면 그 어떤 화려한 집보다 더 든든하고 풍요로운 노후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 것인지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부디 선생님들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차가운 외로움이 아닌 사람 사는 따스함으로 채워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집이란 건 언젠가 우리가 떠날 때 남겨지는 재산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고된 세상살이로부터 우리를 말없이 안아주는 따뜻한 품이어야 합니다. 그 품 안에는 반짝이는 대리석보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웃어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먼저 웃으며 인사 한번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우리의 노후를 바꾸는 가장 지혜로운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편안하고 따뜻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셨나요? 은퇴 공무원 10명 중 4명, 하루가 너무 길어 우울하다. 얼마 전 서울 송파구의 한 60대 남성이 퇴직 후 1년 만에 심리 상담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금이 있어도 직책이 있었던 시절보다 훨씬 더 외롭고 공허하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불안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매일 출근하던 습관이 멈춘 순간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지고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걸까 하는 공허감이 몰려오진 않으셨나요? 퇴직 후 우울증, 관계 단절, 그리고 무기력.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퇴직자들이 그 길을 먼저 겪고 있습니다. 연금보다 더 무서운 건 하루 종일 아무 할 일도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아침 7시인데도 창문 커튼은 닫혀 있었다. 한때 구청 인사과 과장이었던 정해철 씨는
오늘도 거실 소파에서 멍하니 TV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퇴한 지 이제 꼭 9개월째. 그의 손목 시계는 아직도 매일 아침 6시에 알람을 울렸다. 하지만 알람을 끄는 손끝에는 예전 같은 목적이 없었다. 그는 오늘도 묻는다. 오늘은 뭘 하지? 정해철 씨는 35년간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청렴하고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늘 민원 처리의 모범으로 불렸다. 과장님이 계셔야 일이 돌아간다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다. 퇴직식 날 직원들이 건넨 꽃다발과 박수 소리에 눈물이 났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생의 두 번째 장이 곧 시작될 줄 알았다. 퇴직 후엔 여행도 다니고 오랜 친구들도 만나며 아내와 함께 제2의 인생을 누릴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하루, 이틀은 자유로웠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불안이 밀려왔다.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 시간이 너무 낯설다. 커피포트에서 물이 끓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다. 아내는 주방에서 밥 대신 토스트를 구우며 말했다. 당신, 또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거야? 그 말에 정씨는 대답을 못했다.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지. 햇빛 좀 봐. 그는 응 하고 말했지만 그날도 나가지 않았다. 이제 그는 바깥보다 집안이 더 안전하게 느껴졌다. 처음 한 달은 퇴직 선물처럼 느껴졌다.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친구들과 골프 약속도 잡았다. 하지만 몇 번 나가다 보니 그 약속도 줄어들었다. 모두 각자 사정이 있었다. 애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이번엔 패스할게. 요즘 주식이 안 좋아서 정신이 없네. 그의 주변에서 친구들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돈보다 무서운 건 할 일이 없는 하루였다. 어느 날 그는 거실 벽시계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시간이 안 가. 그때 아내가 말했다. 당신 예전엔 바쁘다고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더니 이젠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내가 미치겠어. 말끝이 날카로웠다. 그는 서운했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다. 그녀의 입장도 이해됐다. 하루 종일 집 안에서 마주치는 남편의 한숨은 그녀에게도 무거운 공기처럼 내려앉았다. 하루는 저녁 뉴스에서 공무원 연금에 관한 보도가 흘러나왔다. 공무원 평균 연금 수령액 월 220만 원. 그러나 실제 체감 생활비는 최소 300만 원 이상.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그는 묘한 두려움을 느꼈다. 나는 지금까지 연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전기요금, 관리비, 식비, 교통비,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니 남는 게 거의 없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미래의 불안을 돈으로 실감했다. 다음 날 그는 오랜만에 은행에 들렀다. 퇴직 직전 받은 소액의 적금이 많기라 정리하려 했다. 창구 직원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요즘은 시니어 대상 투자 상품도 많아요.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이라 연금 생활에 도움이 될 거예요. 순간 그는 나도 뭔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떠올랐다. 이제는 모험할 나이가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으며 창구를 나왔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피곤하고 텅 빈 눈. 예전엔 과장님이라 불리던 그 얼굴에 이제는 이름표도 역할도 없었다.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밥상을 마주했다. TV에서는 고령층 우울증 증가라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당신이 말이 없으니까 나도 점점 말이 줄어들더라.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은 정 씨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밥 숟가락을 내려놨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그는 거실 불을 켜고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다. 나의 인생 목표라고 적힌 첫 장이 펼쳐졌다. 마지막으로 글을 쓴 건 5년 전이었다. 그는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땐 참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며칠 뒤 그는 친구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요즘 뭐해? 나? 경비일해. 아파트 단지에. 너 그거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한데 그냥 나가면 사람이랑 얘기라도 하잖아. 그게 좋더라.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그래. 나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 하지만 막상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퇴직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게 싫었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과장님이라 불리고 싶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퇴직 후 공허감 극복법, 노후 우울증 예방법 같은 영상들이 끝없이 자동 재생됐다. 그 영상 속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익숙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사람 얘기가 내 얘기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요즘 뭐 해?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 좀 만나. 괜찮아. 이 나이에 무슨 사람을 만나냐? 그럼 엄마라도 데리고 어디 좀 다녀. 엄마도 요즘 너무 답답하대. 딸의 말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부끄러움과 서글픔이 섞여 있었다. 딸한테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퇴직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었나? 이제 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깨고 오전 10시까지 TV를 보고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게 일상이 되었다. 거실 구석에는 먼지 쌓인 서류 가방이 아직도 놓여 있었다. 그 가방 안에는 그의 마지막 근무일에 받은 감사패와 만년필이 들어 있었다. 그 물건들은 마치 너는 아직 그때 거기 있잖아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묘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 상징들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잃어버린 세상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가방을 조용히 다시 닫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질 못했구나. 그의 아내는 어느새 지쳐 있었다. 당신, 요즘 나랑 대화가 없어. 같이 밥 먹을 때도 말 한마디 없잖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당신, 피곤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아니야? 그 말에 정 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단순히 쉬는 중이 아니라 점점 삶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날도 정해철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 봄 햇살이 비치는데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았다. TV에서는 은퇴 후 우울증, 60대 남성 증가라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앵커의 말이 귀에 박혔다. 특히 퇴직 공무원의 경우 정체성 상실로 인한 무기력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순간 정 씨는 리모컨을 내던졌다. 나도 그중 하나겠지. 그는 자신이 뉴스 속 통계의 한 줄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아내는 안방에서 빨래를 개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 좀 생각해. 그냥 당신답게 살아. 그는 대답 대신 창문을 닫았다. 따뜻한 봄바람조차 지금의 자신에겐 낯설게 느껴졌다. 며칠 후 부부의 갈등은 결국 폭발했다.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나 이제 진짜 못 견디겠어. 당신이 이렇게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으니까 집이 아니라 감옥 같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잘못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너무 낯설어. 그 말은 칼처럼 박혔다. 낯설다는 말. 서로 평생을 함께했지만 이제는 같은 집 안에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아내는 딸 집으로 갔고 정 씨는 혼자 남았다. 조용한 거실에 남은 건 TV 불빛과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다. 가방 안엔 감사패와 만년필, 그리고 퇴직식 때 받은 동료들의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는 아직도 그 버팀목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무심코 만년필을 손에 쥐었다. 묘하게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끝을 파고들었다. 그때는 사람들 속에서 살았는데 이젠 나 혼자 남았구나. 그의 시선이 식탁 위 커피잔으로 향했다. 그 커피잔엔 하루 종일 식은 커피가 남아 있었다. 그 잔은 마치 식어버린 그의 인생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그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하루 세 끼를 편의점에서 해결했다. 이웃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해도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지나쳤다. 하지만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종이 한 장이 그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은평구 시니어센터 봄맞이 자원봉사 모집 독거 어르신 반찬 나눔. 순간 이상하게 그 문구가 눈에 밟혔다. 반찬 나눔이라. 그는 오랜만에 펜을 들었다. 참가 신청서 한 줄을 적는데 10분이 걸렸다. 손이 떨리고 마음이 주저했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나가보자. 며칠 뒤 그는 첫 봉사활동에 나섰다. 도시락통을 든 그의 손은 서툴렀지만 그의 표정엔 오랜만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첫 방문은 근처 반지하에 사는 70대 할머니 댁이었다. 좁은 문을 열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젊은 양반이 직접 왔네. 그 말에 정 씨는 순간 웃음이 났다. 그의 어깨에 묘하게 힘이 들어갔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몇 달 만에 느껴보는 바깥 공기였다.
길가 벚꽃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오히려 무언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오늘 자원봉사 다녀왔어. 정말? 당신이? 그냥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기분이 이상하더라.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아내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따뜻함이 묻어났다. 전화를 끊고 그는 식탁 위에 있던 커피잔을 치웠다. 그 잔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 따뜻해져 있었다. 며칠 후 그는 시니어 센터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다. 도시락 배달팀 조장. 그는 출근하듯 매일 아침 8시에 센터로 향했다. 주차장에 도착해 가방을 매는 그의 모습은 언젠가의 정 과장님을 떠올리게 했다. 이젠 직책은 없지만 그의 표정에는 다시 책임감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정 선생님이라 불렀다. 그 단어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처럼 들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퇴직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사회 속의 한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다.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정해철 씨는 이제 일주일에 3번 봉사활동을 나간다. 가끔은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봉사도 한다. 그는 여전히 연금으로 살지만 이젠 그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하루는 다시 의미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녁이면 아내와 나란히 TV를 본다. 예전처럼 대화가 많지 않지만 서로의 침묵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다. 그녀가 묻는다.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응. 그냥 다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불리니까. 그의 대답에 아내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된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다. 이제 정해철 씨의 하루는 더 이상 길지 않다. 오히려 짧게 느껴질 정도로 바쁘다. 그는 다시 느낀다. 사람은 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사는 거구나. 그의 거실 한켠에는 아직도 오래된 서류 가방이 놓여 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 감사패는 과거의 무게가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는 아침마다 그 가방 위에 손을 올린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이제 괜찮아. 나 다시 시작했어.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의 수많은 정해철 씨들이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연금은 있지만 의미가 사라진 삶, 가족이 있지만 대화가 사라진 집.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다시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루다.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 같은 마음일지 모릅니다. 아침이 두렵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정해철 씨가 그랬듯이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오래된 연립주택. 이곳엔 은퇴 후에도 매일 규칙적인 일상을 이어가는 65세 남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도윤 씨. 시청 세무과에서 33년간 근무하다 60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는 요즘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7시에는 운동복을 입고 동네 공원을 걸은 뒤 오전 9시면 지역 시니어 센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컴퓨터 기초 강사로 일합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과 만나 웃고 이야기하며 김 선생님이라 불리는 이 남자. 누가 봐도 평온한 일상이지만 이 평화는 오랜 준비와 철저한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김도윤 씨는 50대 중반 무렵부터 조금씩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주말마다 참여한 동호회에서 글쓰기와 사진 강좌를 듣고 공무원 교육센터의 퇴직자 프로그램도 빠짐없이 수강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한텐 두 번째 직업보다 두 번째 정체성이 필요해. 그 말은 당시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그는 퇴직 후의 공허함을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퇴직식 날, 김 씨는 박수와 꽃다발 속에서 33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첫 올 연금은 약 240만 원. 많다고 느꼈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서울의 물가 속에서 그것만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퇴직 전부터 세워둔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째, 은행에 넣어둔 3천만 원으로 시니어 강사 자격증 과정을 등록했고, 둘째, 매주 한 번은 지역 봉사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냥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직 후 첫 달, 그는 딱 하루 쉬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규칙적인 일상표를 만들었다. 오전 운동, 독서, 자격증 공부, 오후 자원봉사 혹은 강의 준비, 저녁 아내와 식사, 일기 쓰기. 그의 아내 정미화 씨는 처음엔 그를 걱정했다. 여보, 그렇게 빡빡하게 살면 피곤하지 않아? 그는 웃으며 말했다. 몸이 피곤해야 마음이 편해. 아내는 그 말의 의미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퇴직 후 며칠 쉬다 보면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걸. 그러나 그의 노후에도 작은 위기는 찾아왔다. 퇴직 2년 차, 갑작스러운 아내의 허리 디스크 수술로 병원비가 크게 들었다. 그때 그가 느낀 건 돈보다 심리적 불안이었다. 연금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벌 수 있어야 마음이 놓이겠다. 그는 그 길로 시니어 센터에 찾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담당자는 컴퓨터 교실 강사 자리를 추천했다. 그는 머뭇거렸다.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젊은 분들도 선생님 도움 필요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그는 한 달 동안 무료로 봉사하며 강의 연습을 했다. 처음엔 손이 떨리고 목소리도 작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따뜻했다. 선생님, 덕분에 손주한테 톡 보내는 법 배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은퇴 후 처음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느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다시 리듬을 찾았다. 그는 오전에는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지역 아동센터 봉사를 다녔다. 아이들에게 세금과 직업 이야기를 해주는 시간이 많았다. 선생님, 공무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국가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일을 잊지 않는 거야. 그 대답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퇴직 전보다 더 살아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달랐다. 당신은 늘 밖에 나가서 바쁘고 나는 여전히 집에 혼자 있잖아. 그녀의 외로움은 그의 열정 뒤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 내가 다시 살아났지만 정작 아내는 아직 거기서 나오지 못했구나.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같이 나가보자. 나 혼자만 사회로 나가면 안 되잖아.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다음 날 시니어 문화센터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아내를 위해 수채화 교실을 신청해줬다. 이제 당신도 정 선생님 소리 좀 들어봐.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랜만이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엔 함께 공원을 걷고 점심엔 각자 활동을 한 뒤 저녁엔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남았다. 나는 은퇴 후 다시 일을 찾았지만 진짜 행복은 아내와 함께 하루를 채워가는 일이었다. 그의 삶이 안정돼 보이지만 그에게도 불안은 있었다. 2025년 들어 연금 실수령액이 줄고 생활비는 더 늘었다. 하지만 그는 다르게 대응했다. 매달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오래된 자동차를 팔았다.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그 시간에 독서와 기록을 병행했다. 연금이 줄어도 내 삶의 의미가 줄어들 순 없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생활의 균형을 지키는 철학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성공한 노후가 아니다. 그는 오히려 누구보다 현실을 잘 이해한 사람이었다. 퇴직 전부터 미리 의미를 찾고 퇴직 후에는 관계를 이어갔으며 불안이 찾아오면 움직임으로 극복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에게도 시련이 한 번 더 찾아온다. 그 시련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봄이 끝나갈 무렵 김도윤 씨의 삶은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다. 평소 건강하던 아내 정미화 씨가 허리 수술 이후 재활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매일 외출하던 아내는 갑자기 집에 틀어박혔고 그녀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당신은 매일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웃잖아. 난 하루 종일 혼자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섞여 있었다. 그 말에 김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퇴직 후 자신의 삶을 회복하려 노력한 게 정작 아내를 혼자 두는 결과가 되었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행복한 게 정말 아내에게도 행복일까?
그날 이후 그는 봉사와 강의를 잠시 멈추었다. 아내의 곁에 머물며 밥을 짓고 재활운동을 함께 도왔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따뜻해졌다. 당신 밥 해주는 거 나름 괜찮네. 그가 웃자 아내도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같이 사는 기분이야. 그 짧은 대화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였다. 그는 알았다. 노후의 행복은 함께 있는 시간의 밀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며칠 뒤, 그는 시니어 센터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선생님, 이번에 어르신 부부 대상 노후 관계 프로그램 진행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직접 겪은 걸 나누면 되겠네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다시 마주 보기였다. 그는 노후의 외로움, 배우자와의 소통, 그리고 하루를 채우는 법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 첫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퇴직 후의 하루는 길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는 더 길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가족이 함께 행복한 건 아니더군요. 그 말을 듣던 한 노부부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울컥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거울이 되고 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퇴직 5년 차. 그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했다. 아침엔 운동, 낮엔 강의, 주말엔 아내와 함께 작은 여행을 다녔다.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그는 누구보다 풍요로운 사람이었다. 가끔은 예전 동료들이 연락해왔다. 도윤아, 너는 참 대단하다. 난 요즘 하루가 너무 길어서 죽겠어.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난 그냥 미리 준비했을 뿐이야. 퇴직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사회생활의 시작이더라. 2025년 여름, 김도윤 씨 부부는 마포 시니어센터에서 열린 은퇴자 인생사진전에 초대되었다. 그가 찍은 사진 한 장이 전시된 것이다. 사진 속에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제목은 오늘이 내 전성기. 사진 앞에서 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퇴직하면 쉬고 싶다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일도 바쁘고 싶다가 꿈이에요. 그의 말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 씨의 하루는 여전히 일정표로 꽉 차 있다. 하지만 그 일정의 대부분은 돈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위한 일이다. 아이들에게 세금 교육을 하고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쓰는 법을 가르치고 퇴직자들에게 강연을 한다. 그의 지갑에는 큰 돈이 들어있지 않지만 그의 마음에는 감사와 자존감이 가득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건 연금보다 큰 수입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어느 날 그가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났다. 그 친구는 퇴직 후 투자 실패로 큰 손해를 입고 지금은 재취업을 준비 중이었다. 도윤아, 넌 어쩜 그렇게 표정이 밝냐?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실패가 무서울 때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그러면 실패가 작아지더라. 그 말에 친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이제 뭐라도 해봐야겠다. 그날 밤, 김도윤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퇴직 전에 나는 나라를 위해 일했고, 퇴직 후에 나는 사람을 위해 일한다. 둘 다 나의 일이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 너머로 아내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노후의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평온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이제 그의 삶에는 하루가 너무 길다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다. 매일이 계획되고 그 계획 속에 의미가 있다. 그는 여전히 연금 240만 원으로 산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불안이 아닌 자유로 쓴다. 공공요금 고지서를 받아도, 병원비 계산서를 받아도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이미 삶의 리듬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가끔 그는 자신이 강의하던 교실에서 이렇게 말한다.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아무 준비 없이 맞는 퇴직은 고통이지만 미리 마음을 준비한 사람에겐 퇴직이 곧 두 번째 전성기가 됩니다. 수강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여러분,
삶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에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강의가 끝나고 한 어르신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요즘 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이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잘 됐네요.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그 대화는 짧았지만 그 순간 그의 가슴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하루가 피어났다. 저녁 무렵 김도윤 씨는 아내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지하철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아내가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 그는 대답했다. 평범했어. 그런데 참 고마운 하루였어. 그의 말에 아내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엔 33년 공직생활보다 더 단단한 무게가 있었다. 그건 바로 준비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평온의 무게였다. 이제 김도윤 씨의 삶엔 후회가 없다. 그의 하루는 누군가를 돕고 그의 밤은 감사로 끝난다. 그는 말한다. 나는 퇴직 후에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은퇴 이후의 현실, 정체성의 위기와 고립에 대한 통계와 연구의 진실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약 54만 명에 달합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은 세대가 일터를 떠났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놀라운 건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으로는 안정돼 있어도 심리적으로는 불안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정신적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수입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일상에서 나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조사에서는 퇴직 이후 1년 안에 우울감이나 무기력 증세를 호소하는 비율이 퇴직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매일 부르던 이름, 매일 하던 인사, 그 익숙한 소속감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은 생각보다 빨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직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에 몰두했던 사람일수록 퇴직 후 자아혼란이 더 크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면 불안이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퇴직 후 우울 증세는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처음 몇 달은 오히려 해방감과 여유를 느끼지만 6개월이 지나면 일상의 구조가 무너지고 사회적 관계가 끊기면서 서서히 불안이 찾아옵니다. 연구자들은 이 시기를 정체성 전환기라고 부르며 이때 적절한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울감이 장기화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역할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리적 안정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작은 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취미 모임이라도 그 속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특히 사람들과의 연결이 꾸준한 경우 노년기의 우울감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단순한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립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당뇨, 불면증 등 질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고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도 평균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즉, 사람 사이의 거리가 곧 건강의 거리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를 봐도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전체의 20%를 넘었고 2050년이 되면 2명 중 1명이 노년층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퇴직 이후의 사회적 연결망이 점점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노년층은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평균 230만 원 정도라고 하지만 서울 기준으로 부부가 생활하기 위한 월 평균 지출은 3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즉, 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조차 버거운 구조가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자녀의 결혼,
부모님 간병 같은 일이 생기면 심리적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연금이 있다고 해도 마음의 안전망이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의 핵심을 정체성 붕괴라고 말합니다. 퇴직과 동시에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게 되고 그 감정이 곧 무기력과 우울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퇴직 후에도 새로운 역할을 찾은 사람은 더 오래 건강하게, 더 긍정적으로 삶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와 상사로서 존재했지만 퇴직 후엔 지역의 멘토, 강사, 자원봉사자로서 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국내 통계청 조사에서도 이런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60대 이후에도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우울 증상은 낮고 행복감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수많은 통계와 연구가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은퇴는 단순한 일의 끝이 아니라 자아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채울 수 없고 사회와 관계를 잃는 순간 마음의 균형도 함께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누군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수십만 명의 퇴직자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속해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공허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답을 일찍부터 준비한 사람들은 여전히 새로운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인생은 돈이 아니라 관계의 밀도, 그리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을 얼마나 자주 만드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함께 그 어둠의 문턱을 넘어가는 길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의 불안, 소속감 상실, 가족과의 거리감에 무력해지지만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제적 사례들이 이미 여러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부터 보죠. 2025년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 한 분이 병원, 간병, 돌봄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찾지 않고 행정창구 하나로 연결되게 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확산을 앞두고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준비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의 통합과 접근성 향상이 주요 과제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기관교육센터 등에서 시니어 강사, 멘토, 행정보조, 지역 문화 프로그램 진행자 등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 역할과 참여감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책입니다. 이와 더불어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와 같은 복지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어 거동 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수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노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여 병원 갈 일도 부담스러워 사회와 단절된다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은퇴자들이 사회 속에 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네덜란드에서는 능동적 고령화 액티브 에이징 정책을 통해 고령자들이 경제활동, 사회활동,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법제화해 놓았습니다. 고령자들이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살려 지도자나 멘토 역할을 맡는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보장됩니다. 또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노인 중심 커뮤니티 센터와 복합형생활시설을 통해 주거, 돌봄, 여가 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한 장소에서 운영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거점은 내가 사회에서 배제되는 느낌과 고립감의 핵심 공간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일부 국가에서는 연령 제한 공공 일자리 제도를 마련하여 정년 퇴직 후에도 공공기관에서 일정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이 끊기지 않게 설계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책과 제도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첫째,
지자체 복지 정책을 활용하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살고 계신 구청이나 시청복지부서에 전화 한 통이면 노인 일자리, 복지관 프로그램,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사회적 역할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동네 도서관, 지역 아동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은퇴자 강사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셋째, 지역 커뮤니티 조직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노인 친화 도시 조성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주민 참여위원회나 복지 조례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런 참여는 단순히 프로그램 수혜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다양한 제도적 인프라를 제안하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 컴퓨터 교육실이나 영상 촬영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퇴직자용 공유 오피스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은 결국 수요와 요구가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정책과 제도는 혼자 힘으로 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참여가 제도의 틀을 바꾸고 은퇴 후 삶이 더 이상 고립과 공허가 아닌 리듬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살고 계신 시군구의 복지부서에 전화해 노인복지 사업을 알아보기, 복지관 또는 시니어센터 프로그램 참여 신청하기, 주민참여위원회나 정책제안기구에 관심 갖기, 은퇴자 중심 커뮤니티 활동이나 멘토링 기회를 찾아보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비참하고 고립된 퇴직자가 아닌 새로운 무대로 나아간 인생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정책과 제도를 도구 삼아 우리는 다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이름으로 불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길이 너무 길어 끝이 보이지 않았고 또 어떤 날은 너무 짧아 잡을 수조차 없었다. 누군가는 그 길 위에서 멈춰섰고 누군가는 천천히 다시 걸음을 내디뎠다. 길의 길이는 같았지만 그 길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랐을 뿐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죠? 퇴직 후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를 버티던 정해철 씨, 그리고 마음의 준비로 인생 2막을 새로 쓴 김도윤 씨. 두 사람은 같은 시대에 같은 직장에서 은퇴했지만 삶은 정반대의 길로 흘러갔습니다. 한 사람은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 믿었지만 하루하루가 공허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세상과의 연결이 하나씩 끊어져 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의 눈에는 여전히 시계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에게 시간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반면 또 한 사람, 김도윤 씨는 퇴직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퇴직 전부터 스스로의 이름을 새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고 작은 일이라도 의미 있게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했고 그 분주함 속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연금이 아니라 사람을 버팀목으로 삼았고 그 덕분에 그의 인생은 여전히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면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나이를 먹어서 오는 게 아니라 멈춰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정해철 씨처럼 이제 난 할 일이 없어라며 주저앉으면 시간은 우리를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김도윤 씨처럼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시간은 다시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시나요? 새벽에 눈을 떴는데 다시 잘 수 없고 괜히 TV만 바라보다 하루가 흘러가는 그 기분,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그 시간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걸고 동네 복지관이나 도서관에 가보세요.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고 누군가에게 이름 불릴 수 있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인생의 온기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행복한 노후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많은 돈, 좋은 집, 넉넉한 연금이 없어도 오늘 하루를 내가 만들었다는 감정, 그게 바로 행복의 씨앗입니다. 매일 누군가를 돕고 함께 웃고 오늘의 나를 스스로 일으켜 세우는 그 마음이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것입니다. 삶은 은퇴하지 않는다. 직장은 떠나도 이름표는 사라져도 우리가 가진 마음의 일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 마음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킨다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 아닐까요? 이제 우리 모두가 김도윤 씨처럼 삶의 리듬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거창한 성공을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세상 속에 다시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나는 퇴직 후에야 비로소 진짜 나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긴 인생의 답처럼 들립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무대의 시작입니다. 그 무대에 다시 오를 용기를 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정해철 씨처럼 조용히 눈을 감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딘가에서는 김도윤 씨처럼 다시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인생의 결말을 바꿉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꼭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할 것이다.